트럼프가 과연 한국에게 핵 보유를 승인할 거라고 보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그들이 핵을 보유하면 세계가 망할 겁니다. 여기 미국의 펜타곤 회의실에서 한 남자가 흥분한 채로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너무 약하며 그들이 핵을 보유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혀를 차고 있는데요. 하지만 그는 며칠 뒤 한국으로 향하게 되고 도착하자마자 깜짝 놀라 주저앉고 말았다고 합니다. 대체 그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서 핵정보 분석관으로 일하고 있는 앤더슨 워커입니다. 핵에 관한 정보라면 저만큼 잘 알고 있는 사람도 드물 정도죠. 그리고 오늘 아침 이런 저를 완전히 충격에 빠뜨린 나라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한국이죠. 믿을 수 없다는 눈으로 바라본 제 핸드폰 화면에는 트럼프의 대선 승리 속보가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었어요. 47대 미국 대통령이 확정이 되었으니 그럴만도 하죠. 대선 소식은 전 세계 주요 도시의 반응이 실시간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특히 서울발 뉴스들이 유독 눈에 들어왔어요. 한미동맹의 미래에 대한 우려가 주를 이루고 있었죠. 그리고 그 중에서는 한국의 핵 보유 가능성을 제기하는 기사들이 꽤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곧바로 두 눈을 찌푸렸습니다. 한국이 핵을 보유한다고요? 북한은 예전부터 핵을 자체적으로 오랜 기간 개발해왔어요. 오랜 기간 핵 보유국으로,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 사고를 많이 치기도 했으니 그렇다 쳐도 한국이라니요? 저는 완전히 반대하는 입장이었습니다. 왜냐고요? 한국은 약하니까요. 그들이 대체 군사적으로 내세울 수 있는 것이 뭐가 있단 말입니까? 만약 그들이 강하다면 주한미군은 뭐하러 그곳에 가 있겠어요? 이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렇게나 약한 국가에게 핵까지 쥐어줄 수는 없었어요. 관리도 하지 못할 테니까요. 그들은 그저 미국의 보호를 받기만 하면 되는 나라라고요. 게다가 기술력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의 기술력이라 솔직히 저는 제대로 들어본 적이 없네요. 그들이 유명한 건 그저 K-팝과 드라마 같은 것뿐이죠. 제 아내도 보니 그건 말 다 했다고 볼 수 있어요. 하지만 핵을 보유하기 위한 기술력은 꽤 떨어진다고 봐야죠. 핵은 정말 위험하고 민감한 일입니다. 저희나 되어야 보유해도 괜찮다고 보아야 한다고요. 물론 몇 국가들이 보유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한국의 기술력으론 멀었습니다. 10년 전 그들의 논문을 본 적이 있는데 그들의 정보와 기술력은 아직 멀었다는 것이 느껴졌거든요. 아무리 오래전이라고는 하지만 한국이 핵을 보유하게 된다면 어떠한 사고가 일어날지 모르는 일이었어요. 그랬기에 이런 약한 국가에게 핵을 보유하게 한다면 저는 무조건 반대를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울리는 전화의 생각이 중단됐습니다. 국방부 번호였어요. 앤더슨 박사님, 오후 4시까지 펜타곤으로 와주실 수 있으신가요? 매우 긴급한 사안입니다. 이후 알겠다고 하고 수화기를 내려놓기도 전에 또 다른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바로 CIA 시절 제 파트너였던 존 케인이었어요. 지금은 국가안보회 NSC에서 일하는 그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긴박했습니다. 펜타곤 브리핑 전에 먼저 만나자는 제안을 했고 30분 후 리처드슨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연구실을 나서며 노트북과 몇 가지 중요한 문서들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복도를 지나는 동안 머릿속은 복잡했어요. 최근 6개월간 한국에서 포착된 여러 정황들이 떠올랐습니다. 울진 원전 인근의 새로운 시설 증설, 특이한 패턴의 희귀 금속 수입량 증가, 그리고 몇몇 핵심 과학자들의 수상한 동선까지 말이죠. 리처드슨 카페는 조지타운에서 가장 오래된 카페 중 하나였습니다. CIA 요원들이 비공식 미팅 장소로 자주 이용하는 곳이기도 했죠. 카페 안으로 들어서자 구석자리에 앉아있는 존이 보였습니다. 30년 전 젊은 분석관이었던 그의 머리카락은 이제 반백이 되어 있었어요. 존은 자리에 앉자마자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화면에는 위성사진들이 떠 있었어요. 특히 울진 원전 인근의 새로운 시설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지하로 이어지는 듯한 구조물들, 평소보다 증가한 차량 통행량, 그리고 몇몇 의심스러운 건물들까지. 이런 패턴은 분명 어디서 본 적이 있었어요. 존은 차분하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당선 이후 한국의 움직임이 더욱 활발해졌다는 것, 특히 국방과학연구소 ADD의 활동이 크게 증가했다는 점을 강조했어요. 한국의 미사일 기술이 이미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했다는 평가도 있었습니다. 그 말에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국의 미사일 기술이 최고라니요? 그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이니까요. 하지만 화면에 떠 있는 수치는 확실히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그 광경은 저를 완전히 혼란스럽게 만들었죠. 그렇게 창밖으로 보이는 국회의사당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20년 전 북한의 핵시설을 처음 사찰했을 때가 떠올랐어요. 당시 북한의 기술력은 초보적인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방금 본 한국의 기술력은 북한 때와는 확연히 달랐어요. 제가 생각했던 한국이 아니었죠.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의 과학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었고 언제든 방향을 틀면 핵무기 개발로 이어질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존은 마지막으로 한 장의 사진을 더 보여줬습니다.
한국의 한 군사시설 내부를 찍은 것 같았어요. 그 안에는 북한 핵시설에서 봤던 것과 유사한 장비들이 보였습니다. 순간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한국이 레드라인을 넘을 수도 있어. 마이클, 존의 말이 무겁게 가슴에 내려앉았습니다. 시계를 보니 펜타곤 브리핑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저는 카페를 나서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비는 그치고 있었지만 무거운 구름들이 여전히 워싱턴 상공을 뒤덮고 있었어요. 마치 앞으로 다가올 격변의 시기를 예고하는 것만 같았습니다. 펜타곤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존의 마지막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한국이 정말 그 선을 넘을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30년간의 경험이 이런 상황을 위한 것이었는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곧 시작될 브리핑에서 저는 어떤 이야기를 들을까요? 아마도 제 인생의 마지막 임무가 될지도 모를 이 상황에서 과연 제가 해야 할 역할은 무엇일까요? 펜타곤이 가까워질수록 이런 질문들이 더욱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이후 이어진 펜타곤 브리핑은 예상보다 오래 걸렸습니다. 4시간 동안 진행된 회의에서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한국이 이미 핵무기 개발에 필요한 기술 대부분을 확보했다는 평가였어요. 특히 국방부 정보분석관의 보고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최근 6개월간 한국의 군사 과학기술이 세계 5위권으로 급부상했습니다. 특히 미사일 기술과 우라늄 농축 능력이 눈에 띄게 향상되었어요. 북한이 30년 걸린 길을 한국은 5년 안에 달성할 수 있다는 평가입니다. 10년 전 한국 핵시설을 마지막으로 사찰했을 때의 보고서 또한 놀라웠습니다. 그때와 비교하면 한국의 기술력은 이미 통제선을 넘어서고 있었어요. 제 편견은 점점 더 도전을 받고 있었어요. 한국이 약하다고 단정지었던 저에게 이런 사실들은 큰 충격으로 다가왔으니까요. 앤더슨 박사님, 당신이 아니면 안 됩니다. 국방장관의 목소리가 무거웠습니다. 당신은 북한 핵시설도 사찰한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는 지금 과연 한국도 핵을 보유해도 될지에 대한 정확한 상황 판단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정확히 며칠 뒤 저는 대한민국에 도착했습니다. 대전 국방과학연구소 정문에 도착했을 때부터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30년간 세계 각국의 군사시설을 봐왔지만 이런 수준의 보안 검색은 처음이었습니다. 생체 인증의 양자암호화 통신까지 마치 영화에서나 보던 기술들이 실제로 운용되고 있었어요. 이쪽입니다. 앤더슨 박사님. 이창호 박사의 안내를 따라 들어선 연구동은 그야말로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10년 전 제가 마지막으로 봤던 단순한 연구소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마치 NASA의 제트추진연구소 JPL을 연상시키는 최첨단 시설이 눈앞에 펼쳐져 있었어요. 잠시만요. 저도 모르게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실험실 한쪽에 설치된 초음 속 풍동 실험실을 보고 있자니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어요. 티타늄 합금으로 제작된 실험실 내부는 마치 우주선을 연상시켰고 벽면을 가득 채운 모니터들에는 실시간 시뮬레이션 데이터가 끊임없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이건 우리가 자체 개발한 시스템입니다. 이 박사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기존 미국 장비보다 20% 정도 더 정확한 데이터를 얻을 수 있죠. 더 놀라운 건 연구진들이었어요. 실험복 차림의 젊은 과학자들이 영어와 한국어를 자유자재로 섞어가며 전문적인 토론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MIT, 캘텍, 스탠퍼드 출신들이 이곳으로 모여들었다는 게 이해가 됐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잠수함 발사체계 시뮬레이션 시설에서는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거대한 원형 스크린에 펼쳐진 3D 시뮬레이션은 제가 CIA에서 봤던 것보다 훨씬 정교했어요. 특히 미사일의 수중 궤적을 계산하는 알고리즘은 세계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점심시간 구내식당에서 젊은 연구원들과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어요. 우리가 못 만들 건 없습니다, 박사님. 한 연구원이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결심의 문제일 뿐이에요. 오후에는 평택의 한미연합사령부를 방문했어요. 과거 미군 장교들이 주도하던 작전 통제실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젊은 한국군 장교들이 자체 개발한 AI 기반 지휘 통제 시스템을 능숙하게 다루는 모습은 마치 헐리우드 영화의 한 장면 같았어요. 놀라셨죠? 김우진 소령이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우리도 독자적인 작전 수행이 가능합니다. 사실 미군의 도움이 꼭 필요한 상황은 많지 않아요. 대형 스크린에는 북한 전역이 실시간으로 감시되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자체 개발한 군사위성이 전송하는 영상이었어요. 10년 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능력이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서울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하루 종일 본 광경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은 이제 단순한 도시가 아닌 최첨단 군사기술의 산실로 보였습니다. 초고층 빌딩들 사이로 은밀하게 설치된 방공 레이더들, 밤하늘을 스치듯 지나가는 군용기들, 그리고 한강을 따라 늘어선 군사시설들이 새삼 달리 보였어요. 호텔에 도착해 침대에 누웠지만 쉽게 잠이 오지 않았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불빛이 그 어느 때보다 강렬했습니다.
30년간 핵사찰관으로 일하면서 보아온 그 어떤 나라도 이토록 빠르게 성장한 경우는 없었어요. 내일은 더 충격적인 현실을 마주하게 될 거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분명 시작에 불과할 거라는 걸 그때는 아직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죠. 대전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저는 자료들을 다시 한번 검토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 자료로만 보던 이곳을 직접 방문한다고 생각하니 긴장되네요. 한국의 봄 풍경은 아름다웠지만 어딘가 무거운 기운이 감도는 게 느껴졌습니다. 워커 박사님 도착했습니다. 박소령의 말에 고개를 들어보니 웅장한 국방과학연구소 정문이 눈앞에 있었어요. 수십 년간 IAEA 사찰관으로 전 세계의 연구시설들을 방문해왔지만 이곳의 첫인상은 특별했습니다. 삼엄한 경비를 뚫고 들어선 연구소는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현대적이고 체계적이었어요. 현관에서 강태훈 국장과 이병호 박사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죠. 자료에서 봤던 것처럼 이병호 박사는 해군에서 제독을 지낸 후 국방과학연구소에서 핵심 프로젝트를 이끌고 있는 인물입니다. 워커 박사님, 멀리서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연구소가 기대하신 것보다 더 인상적이길 바라요. 이병호 박사의 자신감 넘치는 미소가 인상적이었어요. 연구소 내부로 안내받으며 곳곳에서 첨단 장비들과 바쁘게 움직이는 연구원들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브리핑룸에 도착하자 이병호 박사가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어요. 우리의 국방과학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특히 SLBM 개발에서 주목할 만한 성과를 이뤘죠. 스크린에 나타난 데이터들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현재 개발 중인 SLBM은 2000km 이상의 사거리를 확보했으며 오차 범위도 목표치의 50m 이내로 줄였다고 해요. 수중 발사 시스템의 안정성도 이미 수차례 시험을 통해 검증했다는군요. 특히 놀라운 건 잠수함에서의 발사 성공률이 95% 이상을 기록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현재 우리는 원자력 추진 잠수함 기술도 상당 부분 확보했습니다. 이병호 박사의 설명이 이어졌어요. 원자로 소형화와 방사선 차폐 기술에서 큰 돌파구를 찾았죠. 미국의 도움 없이도 독자 개발이 가능한 수준입니다. 강태훈 국장이 조심스럽게 끼어들었습니다. 워커 박사님, 이제 좀 더 민감한 사안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이쪽으로 오시죠. 저희는 보안이 한층 강화된 별도의 회의실로 자리를 옮겼어요. 강태훈 국장은 문을 굳게 잠그고 방음 시스템을 작동시켰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는 연료 재처리 기술도 상당한 수준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강태훈 국장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물론 현재는 연구 수준에 머물러 있지만 필요하다면 즉시 실용화할 수 있죠. 저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IAEA 본부에서 받은 브리핑은 한국의 실제 기술력을 한참 과소평가하고 있었던 게 분명해요. 국제사회가 알고 있는 것보다 한국은 훨씬 더 앞서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나라들이 한국의 기술력을 과소평가하고 있어요. 이병호 박사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더 이상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힘이 있죠. 회의실의 공기가 무거워졌어요. 저는 노트에 빠르게 메모를 해가며 이 모든 정보가 의미하는 바를 정리했습니다. 한국은 이미 기술적으로는 핵무장이 가능한 수준에 도달해 있었고 이제 남은 것은 정치적 결단뿐이었죠. 강태훈 국장이 창가로 다가가 잠시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창 너머로 보이는 연구소의 첨단 시설들이 한국의 숨겨진 저력을 상징하는 것만 같았어요. 사실 오늘 보여드린 것은 빙산의 일각입니다. 강태훈 국장이 다시 자리로 돌아와 말했어요. 실험실을 몇 군데 더 안내해드리고 싶은데 박소령이 일정을 체크해 주시겠어요? 박소령이 태블릿을 확인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일정까지 1시간 30분 정도 여유가 있습니다. 이병호 박사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럼 먼저 추진체 연구동으로 가보시죠. 워커 박사님께서 특히 관심 가지실 만한 것들이 있습니다. 연구동으로 이동하는 동안 저는 머릿속으로 지금까지 본 자료들을 정리했습니다. 무엇보다 인상적인 건 이곳의 분위기였어요. 연구원들의 눈빛에서 자부심과 사명감이 느껴졌고 시설의 완성도는 세계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추진체 연구동은 말 그대로 압도적이었어요. 대형 엔진 시험실, 정밀 측정 장비들, 그리고 시뮬레이션 센터까지 모든 것이 완벽하게 갖춰져 있었습니다. 이 시설들은 모두 독자 기술로 설계하고 제작했습니다. 이병호 박사의 설명에 저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어요. 특히 이정밀도 측정 시스템은 세계 최고 수준이죠. 마지막으로 들른 곳은 데이터 분석실이었습니다. 여기서 모든 실험 데이터를 통합하고 분석합니다. AI 기술을 활용해서 최적화된 결과를 도출하죠. 저는 이제 이해했습니다. 한국이 왜 이렇게 자신감에 차 있는지를. 기술력만 놓고 보면 이미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해 있었어요. 제가 알고 있던 한국의 모습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오늘 본 것들은 모두 기밀사항입니다. 강태훈 국장이 마지막으로 당부했어요. 하지만 워커 박사님께서는 이해하실 거라 믿습니다. 우리가 왜 이런 준비를 해야 하는지. 저는 깊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귀중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곳에서 본 것들은 제 예상을 훨씬 뛰어넘었네요. 연구소를 나서는 길에 박소령이 다음 일정을 안내했습니다. 차에 오르며 저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국방과학연구소 건물을 돌아봤어요. 이곳에서 본 것들이 앞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그 무게감이 어깨를 무겁게 했습니다. 청와대 지하 벙커로 향하는 차 안에서 저는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에서 본 한국의 기술력이 아직도 머릿속을 맴도네요. 이제 곧 한국의 군 수뇌부들과 마주하게 된다는 생각에 긴장감이 더해졌습니다. 워커 박사님 도착했습니다. 박소령을 따라 청와대 후문으로 들어서자 삼엄한 경비가 눈에 띄었어요. 여러 겹의 보안 검색을 거친 후 우리는 지하로 향하는 엘리베이터에 탑승했습니다. 지하 벙커는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현대적이었어요. 벽면을 가득 채운 디스플레이들은 한반도 전역의 군사 상황을 실시간으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워커 박사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합참의장이 먼저 다가와 악수를 청했어요. 회의실에는 이미 국방장관을 비롯한 군 수뇌부들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디지털 시계가 오후 3시를 가리키고 있었죠. 12분 안에 결론을 내야 합니다. 국방장관이 시계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북한의 핵위협이 임계점을 넘어섰다고 판단됩니다. 대형 스크린에 북한의 최신 핵 능력 분석 자료가 표시되었습니다. 현재 우리가 파악한 바로는 합참의장이 설명을 시작했어요. 북한이 보유한 핵탄두는 최소 60개에서 최대 100개로 추정됩니다. 특히 우려되는 것은 그들의 소형화 기술이 7차 핵실험을 앞두고 있다는 점입니다. 정보 분석 결과 이번 실험에서는 수소폭탄 소형화에 성공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다음 화면에는 북한의 최근 핵미사일 능력이 상세히 표시되었습니다. 고체연료 ICBM의 실전 배치 현황, 극초음 속 미사일의 정확도 향상, 그리고 SLBM 발사 성공률까지 모든 지표가 충격적인 수준이었죠. 이에 우리는 자체 핵억제력 확보를 위한 3단계 계획을 세워보았습니다. 국방장관이 새로운 화면을 띄웠어요. 1단계는 즉각적 핵억제력 구축 단계입니다. 기존에 확보한 핵연료 재처리 시설을 즉시 가동하고 이미 개발된 미사일 기술을 접목해 6개월 내 최초의 핵무기 실전 배치를 목표로 합니다. 우리는 이미 충분한 양의 플루토늄과 고농축 우라늄을 확보했죠. 합참의장이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어요. 2단계는 전술핵 체계 완성 단계로 12개월 이내 완료가 목표입니다. 전국 각지에 지하 경납고를 건설하고 이동식 발사대 20기를 배치할 계획이죠. 특히 북한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중거리 핵미사일 전력을 우선 확보합니다. 이를 위한 은닉 시설들은 이미 건설 중입니다. 마지막 슬라이드가 나타났습니다. 3단계는 전략핵 억제력 완성 단계입니다. 36개월 내에 SLBM 탑재 원자력 잠수함 세척을 전력화하고 ICBM급 장거리 핵미사일도 배치합니다. 이를 통해 완전한 핵 삼축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최종 목표죠. 해군 참모총장이 보충 설명을 했습니다. 현재 우리 해군은 이미 원자력 추진 잠수함 도입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잠수함 승조원들의 훈련도 비밀리에 진행 중이에요. 실행 가능성 검토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합참의장이 새로운 자료를 보여주었어요. 기술적 측면에서는 ADD의 검증을 마쳤습니다. 특히 핵탄두 소형화와 미사일 결합 기술은 이미 완성 단계에 있죠. 예산은 향후 5년간 총 82조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군 참모총장도 의견을 냈습니다. 현재 우리 공군의 F-35A 전력과 핵무기를 결합하면 북한의 어떤 도발에도 즉각 대응이 가능합니다. 이를 위한 조종사 훈련 계획도 수립되어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간입니다. 국방장관의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벽면의 시계는 이제 11분이 지나가고 있었죠. 우리의 계획이 실행에 옮겨지기 전에 북한이나 중국이 선제 조치를 취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신속하고 단호한 결정이 필요한 겁니다. 육군 참모총장이 전술적 측면을 설명했습니다. 지상군은 이미 핵무기 운용을 위한 특수부대를 편성했습니다. 은닉 시설과 이동식 발사대 운용 훈련도 극비리에 진행 중이에요. 전술핵 운용을 위한 지휘통제 체계도 구축했죠. 미국의 입장은? 제가 조심스럽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트럼프의 재선으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국방장관이 답했어요. 그의 한국 핵무장 용인 발언은 우리에게 기회이자 위기죠. 미국의 동맹 신뢰도가 흔들리는 상황에서 우리는 더 이상 미국에만 의존할 수 없습니다. 결단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합참의장이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워커 박사님, 오늘 회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의 고민을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시계가 정각을 가리켰고 12분간의 긴급 회의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검토된 내용들은 한국의 미래를 결정할 중요한 기초가 될 것이 분명했어요. 벙커를 나서면서 저는 마지막으로 회의실을 돌아봤습니다. 그곳에 모였던 장성들의 결연한 표정이 아직도 선명하게 기억에 남네요. 한반도의 운명이 바뀌는 순간을 목격한 것입니다. 이후 헬기가 전방 GOP 부대를 향해 날아가는 동안
저는 창밖으로 보이는 한반도의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청와대 지하 벙커에서의 긴장감 넘치는 회의가 아직도 생생한데 이제는 최전방 군인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게 되는군요. 워커 박사님, 10분 후 착륙합니다. 박소령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래로는 철책선이 보이기 시작했고 곳곳에 초소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곳이 바로 세계에서 가장 중무장된 비무장지대라는 사실이 실감났어요. 헬기가 GOP 부대 내 헬기장에 착륙하자 젊은 대위가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워커 박사님, 환영합니다. 저는 이 부대 작전과장 김준호 대위입니다. 김준호 대위를 따라 부대 내부로 들어서며 저는 이곳의 긴장감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었어요. 초소마다 완전 무장한 병사들이 날카로운 눈빛으로 북쪽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이쪽이 우리 부대 작전통제실입니다. 김준호 대위가 문을 열었어요. 24시간 북한군의 동향을 감시하고 있죠. 작전통제실의 대형 스크린에는 북한군의 실시간 동향이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저기 보이시나요? 김준호 대위가 한 지점을 가리켰어요. 저곳에 북한의 새로운 미사일 기지가 들어서고 있습니다. 우리 정보망으로는 이미 핵탄두 저장고도 확인된 상태예요. 옆에서 근무 중이던 상황병이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대위님, 북한군 동향 변화 감지됐습니다. 최근 일주일간 이동이 없던 부대에서 갑작스러운 움직임이 포착됐어요. 김준호 대위의 표정이 순식간에 긴장됐습니다. 실시간 영상 띄워주세요. 스크린에는 북한군 부대의 움직임이 생생하게 표시됐어요. 워커 박사님, 이런 상황이 일상입니다. 언제 진짜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곳에서는 긴장감이 일상이었던 거예요. 장병들의 사기는 어떻습니까? 직접 확인해 보시죠. 김준호 대위가 저를 초소로 안내했습니다. 초소에는 3명의 젊은 병사들이 근무 중이었어요. 전우들, 잠시 이야기 나눌 시간 있나? 김준호 대위가 물었습니다. 네, 대위님. 병사들이 자세를 바로 했어요. 가장 고참으로 보이는 병장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위협이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다는 걸요. 하지만 저희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옆에 상병이 덧붙였어요. 우리도 이제는 똑같은 카드를 들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 두렵지 않냐고요? 물론 두렵죠. 하지만 그보다 더 두려운 건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예요. 가장 젊어 보이는 일병도 자신의 생각을 말했습니다. 저희 가족들도 모두 불안해하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버티고 있는 한 그들은 안전할 거라고 믿습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부대의 지휘통제소를 방문했어요. 이곳에서는 젊은 장교들이 모여 작전 회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북한군의 핵미사일 전력은 계속해서 강화되고 있습니다. 한 중위가 브리핑하고 있었어요. 우리도 이제는 대응 수단이 필요합니다. 재래식 전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옆에서 다른 중위가 의견을 덧붙였습니다. 특히 우리가 우려하는 건 그들의 전술핵입니다. 실전 배치된 단거리 핵미사일들은 언제든 우리를 타격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저는 이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메모를 해나갔습니다. 이곳 최전선 장병들의 목소리는 청와대에서 들었던 군 수뇌부들의 우려와 정확히 일치했어요. 실제 군사대비태세는 어떻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김준호 대위가 답했어요. 우리는 24시간 완전작전 태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화생방 방호훈련도 강화했죠. 핵무기 사용에 대비한 대피훈련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고요. 부대 내벙커 시설도 둘러보았습니다. 이 시설은 핵공격에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시설관리 담당 소위의 설명이었어요. 2주 이상 지하에서 버틸 수 있는 물자도 확보해 두었죠. 마지막으로 우리는 부대 식당에 들렀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었는데도 장병들의 표정은 밝았어요.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이런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강한 책임감과 사명감으로 버티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워커 박사님, 이제 돌아가야 할 시간입니다. 박소령이 알려주었어요. 헬기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오늘 하루 동안 보고 들은 것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최전방 장병들의 목소리는 한국의 핵무장 결정이 단순한 정치적 결단이 아닌 실질적인 군사적 필요에 의한 것임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었어요. 제 보고서에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국의 최전선 군인들은 북한의 핵위협을 매우 실질적이고 시급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 그들의 높은 사기와 강한 의지는 인상적이지만 동시에 현재의 비대칭적 군사 균형에 대한 우려도 깊다. 특히 젊은 장교들 사이에서는 자체 핵억제력 확보에 대한 지지가 매우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헬기가 서울로 돌아가는 동안 저는 창밖으로 보이는 한반도의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늘 본 것들은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깊은 통찰을 주었어요. 한국의 결단은 이미 모든 층위에서 준비되고 있었고 그것은 돌이킬 수 없는 흐름처럼 보였습니다.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저는 을지 군사훈련장에서 목격했던 한미연합사령관의 반응을 떠올렸습니다. 그의 긴장된 표정과 워싱턴과의 긴급한 통화들, 분명 무언가 큰 변화를 감지한 듯했어요.
주한미군 수뇌부들의 분위기도 심상치 않았습니다. 그들은 평택기지에서 긴급 회의를 소집했고 한국군과의 연합훈련 일정을 재검토하기 시작했어요. 새로운 정보가 들어왔습니다. 박소령이 태블릿을 보여주었어요. 주한미군은 이미 한국의 동향을 워싱턴에 상세히 보고한 상태였고 백악관에서는 긴급 안보회의가 소집되었다고 합니다. 특히 한미연합사령관의 최근 행보가 주목됐습니다. 그는 일찍 훈련장을 떠난 직후 평택기지로 향했고 연이어 화상회의를 통해 미 합참과 논의를 이어갔어요. 주한미군 내부에서는 한국의 기술력에 대한 새로운 평가가 이뤄지고 있다는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국제사회의 반응도 빠르게 나타났어요. 중국은 이미 특사를 한국에 파견하기로 결정했고 일본은 긴급 강요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러시아도 동북아 정세 변화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죠. 저는 IAEA 본부에 보낼 최종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핵억제력 보유는 이제 시간 문제로 보입니다. 이는 단순한 추측이 아닌 다음과 같은 근거에 기반한 결론입니다. 첫째, 한국은 이미 필요한 모든 기술을 확보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에서 확인한 그들의 능력은 우리의 예상을 크게 뛰어넘었습니다. 둘째, 군부의 의지가 확고합니다. 최전선 장병부터 고위 장성들까지 한국군 전체가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셋째, 북한의 지속적인 핵 위협과 미국의 동맹 신뢰도 저하는 한국의 결단을 재촉하는 결정적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은 이미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 지하 벙커에서의 회의는 이것이 단순한 구상이 아님을 보여주었습니다. 보고서를 마무리하며 저는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서울의 마지막 풍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곳에서 보낸 시간들이 동북아 정세의 중대한 전환점을 목격하는 순간이었음을 직감할 수 있었죠. 제 보고서는 이미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IAEA 본부에서는 긴급 이사회 소집을 검토하기 시작했고 각국의 핵 전문가들은 한국의 기술력을 재평가하기 시작했어요. 워커 박사님,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박소령의 말에 저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제가 할 일은 한국의 현실을 세계에 정확히 전달하는 것이었어요. 그들은 더 이상 과거의 한국이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핵 강국의 탄생이 목전에 와 있었고 세계는 이 변화에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박소령님. 비행기에 오르며 저는 한국에서의 경험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았습니다. 처음 방문했을 때의 선입견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었는지 이제는 분명히 알 수 있었어요. 한국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성숙한 나라였습니다. 그들의 기술력은 세계 최고 수준이었고 군사력은 완벽에 가까웠으며 무엇보다 국민들의 의지가 대단했어요. 국방과학연구소의 자부심 넘치는 연구원들, 청와대의 지하벙커에서 만난 결연한 군 수뇌부들, 그리고 최전선에서 만난 젊은 장병들의 눈빛까지 모든 것이 완벽히 준비된 강대국의 모습이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며 창밖으로 한반도의 마지막 모습이 보였어요. 저는 이제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누군가의 보호가 필요한 나라가 아니었어요. 그들은 이미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충분한 힘을 가지고 있었고 그 힘은 세계 어느 나라도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기내 방송이 흘러나오는 가운데 저는 제 일기장에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한국은 나에게 큰 깨달음을 주었다. 우리가 알던 한국은 이제 과거의 일이 되었다. 그들은 이미 세계를 놀라게 할 준비를 마쳤다. 나는 그들의 다음 걸음을 지켜볼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증인이 되었다. 창밖으로 작아지는 한국을 바라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제가 알던 그런 약한 국가가 절대 아니라는 것을 말이죠. 그리고 미국으로 돌아가 이 정보를 꼭 알려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마 이곳에 오지 않았다면 저는 끝까지 믿지 못했겠죠. 한국은 저에게 일보다도 열린 마음을 가지게 해준 나라였습니다. 아마 저는 이번 여정을 앞으로도 절대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언젠가는 한국의 연구원들과 협업을 진행해보고 싶기도 하네요. 그날을 다시 기약하며 안녕, 한국. 저에게 열린 마음을 가지게 해주어 감사합니다. 여기 한국 기자는 정도를 모른다면서 그들과 같은 취급을 받는 게 너무나 부끄럽고 화난다고 소리치는 영국 기자가 있습니다. 이 여성은 한국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자신이 겪은 그 수모가 떠오른다며 너무 소름 끼친다고 울부짖었다고 하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우연히 끌려가다시피 가게 된 한국의 공원 한복판에서 충격적인 장면을 마주하고는 한국이 이럴 수는 없는 것이라면서 미친 사람처럼 뛰어다니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도대체 그녀는 한국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바로 사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BBC 런던 본사에서 10년간 프로듀서로 일하다 지금은 서울 마포구에 살고 있는 엘라 윌슨입니다. 한때 저는 한국을 정말 싫어했습니다. 한국이라는 말만 들어도 몸서리를 치며 그들은 야만인이라고 소리치기 바빴죠. 2012년 런던 올림픽 때 그 사건 이후로 한국은 제게 불편한 기억으로 가득한 나라였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달라졌습니다. 모든 건 3개월 전
서울의 어느 연구소에서 일어난 그 일 때문이에요. 그 일이 있고 난 뒤 제 인생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BBC 동료들은 제가 한국에 매료됐다며 놀리곤 해요. 그 까칠한 엘라가 어쩌다 한국 찬양론자가 됐냐고. 하지만 전 개의치 않습니다. 그저 한 번만 한국에 가보라고, 직접 보고 느껴보라고 말할 뿐이에요. 모든 건 그날 이후 달라졌으니까요. 이쯤 되면 궁금하실 것 같네요. 제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변한 걸까요? 그럼 이제부터 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옥스포드에서 공부할 때부터 전 제 자신이 특별하다고 생각했어요. 명문 사립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옥스포드 대학에서도 장학생으로 선발됐으니까요. 교수님들은 저를 영국 언론의 미래라고 불렀죠. 그게 제 자부심이자 오만함의 시작이었던 것 같네요. BBC에 입사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30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들어간 신입 프로듀서였죠. 첫 해부터 저는 남들과 달랐어요. 다른 신입들이 지역 뉴스를 맡을 때 저는 본사의 특집 다큐멘터리 팀에 발탁됐으니까요. 엘라, 당신은 특별해요. 선배들의 이런 말에 점점 도취되어 갔던 것 같아요. 2012년 제 인생 최고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런던 올림픽 주요 취재팀 프로듀서로 발탁된 거죠. 27살의 나이에 올림픽 주경기장 취재를 총괄하게 된 건 BBC 역사상 최연소 기록이었어요. 모든 게 완벽해 보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국장님이 저를 호출하셨어요. 그렇게 듣게 된 이야기로 모든 게 바뀌기 시작했죠. 윌슨 양, 자네가 한국 방송사와의 협업을 맡아주면 좋겠어. 국장님의 말씀에 전 내심 불쾌했어요. 아시아 방송사와의 협업이라니? 제가 더 큰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겉으로는 미소를 지으며 수락했죠. 그렇게 첫 미팅에서 만난 한국팀의 박 PD는 처음부터 저를 불편하게 했어요. 공손하긴 했지만 마치 자기들 방식만이 최선인 것처럼 굴더군요. 게다가 회의 중에도 수시로 한국어로 속닥거리는 모습이 영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최악은 육상 결승전 날이었죠. 갑작스러운 일정 변경이 있어서 박 PD를 찾아갔는데 그는 스태프들과 한국어로 뭔가를 격하게 논의하고 있었어요. 목소리는 점점 커졌고 중간중간 제 이름이 들렸어요. 존중받지 못한다는 느낌, 무시당한다는 느낌. 그때의 모욕감은 지금도 생생해요. 결국 그날의 취재는 엉망이 됐죠. 한국팀은 자기들 방식대로만 하려 했고 저는 제 방식을 고수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들의 촬영 분량이 더 좋았다더군요. BBC의 자존심이 몹시 상했죠. 그 후로 7년이 흘렀어요. 전 BBC의 스타 프로듀서가 됐고 수많은 상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한국에 대한 불편한 감정은 오히려 더 커져갔어요. 런던 거리에서 한국 관광객들을 마주칠 때마다 그날의 기억이 떠올랐으니까요. 2019년 여름, 런던의 한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을 때였어요. 창밖에선 한국 관광객들이 시끄럽게 떠들며 셀카를 찍고 있었죠. 갑자기 국장님께 메일이 왔습니다. 메일을 확인한 저는 머리가 지끈거려 이마를 짚을 수밖에 없었어요. 엘라, 새 프로젝트 하나 있어요. 한국의 성공 스토리에 관한 다큐멘터리예요. 3개월 정도 한국에 머물면서 취재해야 할 것 같은데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한국이라니요. 그것도 3개월이나. 전 즉시 거절하려고 입을 열었죠. 하지만 그때 상사가 한 말이 제 발목을 잡았어요. 자네라면 색다른 시각으로 보여줄 수 있을 거야. 솔직히 자네가 최적임자라고 생각해. 그 말에 걸려들었나 봐요. 결국 전 그 프로젝트를 맡게 됐습니다. 고생길이 훤했지만 할 수 없었죠. 엘라, 진심이에요? 당신이 한국을 가요? 그렇게 다음 날 런던 최고급 레스토랑 더 클로브 클럽에서 동료들과 저녁을 먹고 있을 때였어요. 제가 한국행을 결정했다는 소식에 다들 놀란 눈치더군요. 특히 제임스는 와인잔을 들다 말고 저를 빤히 쳐다봤죠. 당신이? 그 엘라 윌슨이? 작년에 한국 관광객들 때문에 런던 시내가 시끄럽다고 기사까지 썼던 사람이? 맞아요. 제가 그랬죠. BBC 온라인의 런던의 관광객 문제를 다루면서 한국 관광객들의 무질서한 관광 문화를 꽤 신랄하게 비판했었거든요. 그런 제가 지금 한국으로 가겠다고 하니 다들 믿기 힘들어하는 게 당연했죠. 프로젝트가 너무 좋아서요. 저도 억지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사실 이건 반쯤은 거짓말이었죠. 진짜 이유는 BBC가 아시아 특집 다큐멘터리 시리즈를 기획하면서 제 경력에 도움이 될 거라고 판단했기 때문이에요. 한국의 성공 스토리라 뭐가 있을까요? 삼성이랑 현대? 그냥 일본이나 미국 따라한 거 아닌가요? 제임스의 말에 저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실 저도 비슷한 생각이었거든요. 런던 올림픽 때의 그 불쾌한 기억이 아직도 생생한데. 그렇지만 제가 하자고 한 것이었기에 불평을 늘어놓을 수도 없었죠. 다음 날 프로젝트 기획회의가 있었어요. 회의실 벽에는 한국의 여러 통계 자료들이 붙어 있었죠. GDP 성장률, 기술 혁신 지수, 교육 수준. 숫자들은 분명 인상적이었어요. 하지만 전 여전히 의구심이 가득했죠.
이게 다 진짜일까? 자료들을 보면서 중얼거렸어요. 상사인 마이클이 제 말을 들었나 봐요. 엘라, 당신이 이 프로젝트의 적임자라고 생각하는 이유를 알아요? 제가 다큐멘터리 연출을 잘해서요? 마이클이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당신이 편견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에요. 순간 당황스러웠어요.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우리가 원하는 건 그저 한국을 칭찬하는 다큐멘터리가 아니에요. 진실한 시선이 필요해요. 당신처럼 의심 많은 사람이 직접 가서 보고 느끼고 깨달은 것. 그게 진짜 이야기가 될 거예요. 그의 말은 제 자존심을 건드렸어요. 마치 제가 편협한 사람이라도 되는 것처럼 말하다니. 하지만 동시에 어쩐지 그의 말이 맞다는 생각도 들었죠. 집으로 돌아와 짐을 꾸리면서도 마음이 복잡했어요. 옷장 깊숙이 있던 여행용 캐리어를 꺼내는데 거기에 붙어있는 런던 올림픽 스티커가 눈에 띄더군요. 그때의 기억이 다시 한번 물밀듯이 밀려왔어요. 객관적으로 보자, 엘라. 이건 그저 취재야. 너의 경력을 위한. 스스로에게 계속 타이르면서도 가슴 한켠이 불편했어요. 노트북을 켜고 한국에 대해 검색해보았죠. 화면에는 저랑 비슷한 나이 또래의 한국 젊은이들이 떴어요. 세련된 옷차림에 자신감 넘치는 표정. 겉모습만 그럴싸한가 보네. 신경질적으로 노트북을 닫으며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왜인지 모르게 그들의 당당한 눈빛이 자꾸 머릿속에 맴돌았죠. 비행기 티켓을 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인천행, 3개월. 제가 무슨 생각으로 이걸 수락한 걸까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는데 마이클의 말이 다시 떠올랐어요. 진실한 시선. 그렇게 저는 한국행 비행기를 타고 지구 반바퀴를 돌아 한국으로 도착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느낀 건 이상하리만치 깨끗한 공기였어요. 인천공항이라고 쓰인 안내판을 보며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죠. 제가 봐온 다른 아시아 공항들처럼 복잡하고 혼잡할 거라 생각했거든요. Welcome to Korea, Miss Wilson. 공항 밖에서 저를 맞이한 현지 코디네이터 제인이 완벽한 영국식 발음으로 인사를 건넸어요. 적어도 의사소통은 문제없겠구나 싶었죠. 차에 올라타면서 슬쩍 거리를 둘러봤습니다. 공항은 그럴듯하게 꾸며놨나 보네. 하지만 서울로 향하는 차 안에서 제 생각은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고속도로는 믿기 힘들 정도로 정돈되어 있었고 주변 풍경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너무 달랐죠. 전 고개를 돌려 창밖을 바라봤어요. 뭔가 이상했어요. 제가 알고 있던 한국의 모습과는 너무 달랐거든요. 서울 도심에 들어설 때는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강남역 근처의 호텔로 가는 길이었는데 거대한 디지털 스크린들이 빌딩을 장식하고 있었고 거리는 마치 누가 방금 청소라도 한 것처럼 깨끗했어요. 이쪽이 강남 지역인데요. 서울의 비즈니스. 잠깐만요. 갑자기 제 입에서 말이 튀어나왔어요. 호텔로 가는 길이었는데 뭔가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거든요. 밤 11시가 다 되어가는 시간인데 한 여고생으로 보이는 학생이 핸드폰을 보며 홀로 걷고 있었어요. 런던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광경이었죠. 저 학생 혼자인 것 같은데 위험하지 않나요? 그때 제인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때였어요. 그 학생이 갑자기 자기 가방을 열어보더니 당황한 표정을 짓는 게 보였어요. 뭔가를 잃어버린 것 같았죠. 학생은 잠시 서서 고민하다가 왔던 길을 되돌아가기 시작했어요. 저기, 제가 잠깐 도와줘야 할 것 같아요. 아, 네? 저도 같이 가볼까요? 아니요, 혼자 가보죠.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어쩌면 기자의 본능이었을까요? 아니면 영국에서라면 절대 하지 않았을 무모한 호기심이었을까요? 학생의 뒤를 따라 걸었어요.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작은 카페가 있었고 학생은 그곳으로 들어갔어요. 저도 뒤따라 들어가 보니 카페 직원이 웃으며 무언가를 건네고 있었어요. 알고 보니 지갑을 놓고 간 모양이더라고요. 감사합니다. 밝게 웃으며 인사하는 학생을 보면서 문득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이 시간에 혼자 다니는 어린 학생. 잃어버린 지갑을 찾으러 되돌아가는 여유, 그리고 그 지갑이 고스란히 제자리에 있었다는 사실. 카페를 나와 거리를 걷다 보니 더 많은 것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편의점에서 혼자 공부하는 여학생들, 늦은 시간 조깅하는 여성들, 골목길을 홀로 걷는 직장인들, 그리고 그 누구도 주위를 긴장해서 살피거나 서두르는 모습이 보이지 않았어요. 호텔로 돌아와 창문을 열었어요. 서울의 야경이 한눈에 들어왔죠. 반짝이는 도시의 불빛들,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는 차들, 여전히 활기찬 거리의 모습, 그리고 그 속에서 안전하게 일상을 누리는 사람들. 노트북을 켜고 메일을 쓰기 시작했어요. 마이클, 뭔가 이상해요. 제가 알고 있던 한국이 아닌 것 같아요. 오늘 밤 한 여학생을 따라가 봤어요. 아니,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오히려 더 불안했던 것 같아요. 이곳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곳이에요. 창밖을 다시 바라봤어요. 저 멀리 한강이 달빛에 반짝이고 있었죠. 런던에서는 늘 조심하라고 배웠던 것들이 여기서는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는 것 같았어요. 뭔가 이상한데
이렇게 안전할 리가 없어. 아직도 의심이 가득했지만 한편으로는 궁금증도 커져갔어요. 어떻게 이런 도시가 가능한 걸까? 그리고 이건 그저 시작에 불과했죠. 제 편견을 뒤흔들 더 큰 충격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그때는 전혀 알지 못했어요. 저는 그렇게 다음 일정인 장소로 향했습니다. 여기가 KIST의 AI 의료기술 연구소입니다. 그렇게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느껴지는 공기가 달랐습니다. 마치 NASA에 온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하지만 전 여전히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못했죠. 영국에도 훌륭한 연구소들이 많은데요. 그러다 제 말이 흐려졌습니다. 복도를 지나던 로봇 하나가 갑자기 제 앞에 멈춰선 거예요. 혈압이 조금 높으시네요. 스트레스 수치도 평소보다 높아 보입니다. 차 한 잔 드시겠습니까? 순간 소름이 돋았습니다. 제가 고혈압 약을 복용 중이라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게다가 그 부드러운 영어 발음은 또 어떻고요? 놀라지 마세요. 저희 케어봇은 열화상 카메라와 생체 신호 센서로 기본적인 건강 상태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밝은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고개를 돌리니 30 중반으로 보이는 여성 연구원이 서 있었습니다. 김민지 박사입니다. 앞으로 3일간 저희 연구소를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처음엔 그저 형식적인 투어겠거니 했어요. 하지만 김 박사의 다음 말에 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죠. 런던 올림픽 때 잠깐 뵌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그때 그 한국 방송사 팀의 기술 자문이었다고 했죠. 제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그때는 제가 박사 과정 중이었습니다. 지금은 이곳에서 의료 AI를 연구하고 있죠. 그렇게 김 박사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말을 이어갔어요. 연구실로 들어가는 내내 제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마주하고 싶지 않았던 과거가 이렇게 불쑥 나타날 줄이야. 이건 저희가 개발 중인 뇌졸중 예측 AI입니다. 대형 스크린에는 복잡한 뇌 이미지들이 떠다니고 있었죠. 이 AI는 일반 의사보다 30분 빠르게 뇌졸중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시골 병원에서도 대형 병원 수준의 진단이 가능하죠. 시골 병원이요? 네. 제가 어릴 때 할머니가 시골에서 뇌졸중으로 돌아가셨거든요. 그때 전문의가 있었다면 아마 돌아가시지 않았겠죠. 그래서 AI 의료 시스템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답니다. 그때 김 박사가 말을 이어갔습니다. 지금 개발 중인 또 다른 프로젝트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때 그녀가 작은 태블릿을 꺼냈어요. 화면에는 시골 마을의 지도가 떴습니다. 이건 AI 원격 진료 시스템입니다. 의사가 없는 마을에서도 기본적인 진료가 가능하도록 설계했어요. 잠깐만요. 제가 말을 끊었습니다. 이런 걸 개발하면 수익은 어떻게? 김 박사가 웃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모든 게 돈은 아닙니다. 기술이 사람을 돕지 못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 순간 뭔가가 제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올림픽 때의 오해도 제 편견도 모두 제가 너무 스스로에게만 갇혀 있었던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개발하는 모든 기술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김 박사가 이어서 말했어요. 할머니의 죽음이 제게 가르쳐준 게 있다면 기술은 결국 사람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는 점이에요. 연구소 투어를 마치고 나올 때였습니다. 복도에서 다시 그 케어봇을 만났어요.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오셨네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이번엔 웃음이 나왔습니다. 어쩌면 정말로 필요했던 건 제 마음의 혈압을 낮추는 일이었나 봐요. 호텔로 돌아와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오늘 취재한 내용을 정리하려는데 자꾸 김 박사의 말이 떠올랐어요. 모든 게 돈은 아닙니다. 창밖의 서울 야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반짝이는 불빛 하나하나 뒤에도 오늘 본 것 같은 따뜻한 이야기가 있는 걸까요? 취재 노트에 적어내려가기 시작했어요. 오늘 본 한국의 기술은 단순한 혁신 그 이상이었습니다. 그것은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와 공감에서 시작된 것이었죠. 김 박사의 이야기는 제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기술이 진정 의미 있으려면 그것은 반드시 인간을 향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내일은 현대중공업을 가보기로 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처음으로 뭔가 기대가 됐습니다. 물론 아직도 의심이 완전히 엘라진 건 아니에요. 하지만 적어도 조금은 달라진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왜인지 조금 마음이 가벼워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오늘만큼은 편안하게 잠에 들 수 있었어요. 그렇게 언제 잠들었는지도 몰랐는데 어느새 아침이 되어 새들이 짹짹거리는 소리에 저는 눈을 떴습니다. 그때 아침 햇살이 바다 위로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울산 현대중공업 조선소에 도착했을 때 첫 인상이었어요. 하지만 그보다 더 인상적인 건 거대한 크레인들이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조선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선생님이 저를 맞이했어요. 하얀 안전모를 쓰고 노란 안전조끼를 입은 모습이었죠. 우리가 만드는 배 한 척이 축구장 3개를 이어놓은 것보다 큽니다. 처음엔 그저 과장된 홍보 문구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조선소 안으로 들어가면서 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저기 보이는 게 현재 건조 중인 컨테이너선입니다. 길이가 400m가 넘죠. 입이 떡 벌어졌어요. 마치 누워있는 것 같았습니다. 수천 명의 작업자들이 마치 개미처럼 보였죠.
어떻게 이런 게 가능한 거죠? 그때였습니다. 한 노년의 작업자가 우리에게 다가왔어요. 박성준입니다. 제가 이곳에서 일한 지도 벌써 40년이 넘었네요. 박 선생님의 얼굴은 주름졌지만 눈빛만큼은 젊은이처럼 반짝였습니다. 우리나라가 배를 만들기 시작했을 때 아무도 우리를 믿지 않았어요. 제가 20살 때였죠. 그는 주머니에서 오래된 흑백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1960년대 울산의 모습이었어요. 이게 다였습니다. 맨 땅에 흙바닥, 그리고 나무 망치 하나. 나무 망치요? 네. 처음에는 금속을 다룰 제대로 된 도구도 없었어요. 하지만 우리에겐 의지가 있었습니다. 박 선생님은 계속해서 이야기를 이어갔어요. 외국 기술자들이 와서 한국은 절대 배를 못 만든다고 했죠. 너무 가난하고 기술도 없고 경험도 없다고. 그의 목소리가 잠시 떨렸습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했어요. 하루 14시간, 때론 16시간씩 일했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배우고 또 배웠죠. 우리는 조선소를 걸으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곳곳에서 용접 불꽃이 튀고 철판이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금 우리가 만드는 배들은 세계에서 가장 앞선 기술을 갖추고 있어요. AI가 폭풍을 예측하고 연료 효율을 최적화하죠. 심지어 바닷물도 정화합니다. 문득 KIST에서 만난 김 박사의 말이 떠올랐어요. 기술은 결국 사람을 위한 것. 우리 배가 전 세계를 다닙니다. 박 선생님이 자부심 가득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우리가 만든 배가 세계의 물류를 움직이고 에너지를 나르고 그게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아세요? 저는 뭔가 목이 메는 듯 했습니다. 런던에서 보던 뉴스들이 떠올랐어요. 한국, 일본의 기술을 모방. 같은 헤드라인들, 영국은 기술을 사람을 위한 것이라고 하는 한국의 기술보다 한참 뒤떨어지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러면서 오만하게 한국이 타국의 기술을 모방한다는 등 여러 기사들을 내보내기도 했죠. 때로는 제 손으로 말이에요. 저는 순간 부끄러움이 밀려왔습니다. 얼마나 오만했던 걸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질 무렵 조선소를 나오면서 마지막으로 돌아봤어요. 석양에 물든 거대한 선박들, 그리고 그 아래에서 여전히 불꽃을 피우고 있는 작업자들. 호텔로 돌아와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오늘은 평소와 다르게 한참을 망설였어요. 어떤 말로 이 감동을 전해야 할지. 결국 이렇게 적었습니다. 오늘 본 것은 단순한 조선소가 아니었다. 그것은 인간의 의지가 만든 기적이었다. 나무 망치 하나로 시작해서 세계 최고의 자리에 오르기까지 그들이 흘린 땀과 눈물, 그리고 결코 포기하지 않았던 꿈의 이야기였다. 창밖으로 보이는 울산의 불빛들이 유난히 빛나 보였습니다. 마치 40년 전 이곳에서 꿈을 꾸었던 젊은이들의 열정처럼. 일요일 아침, 저는 엄청난 실수를 했습니다. 한강공원을 취재하러 가는 길에 실수로 지하철을 잘못 탔어요. 당황한 저는 영무원을 찾아 나섰죠. I'm sorry, I took the wrong. 말을 채 끝내기도 전에 영무원은 제 말을 알아듣고는 친절하게 영어로 길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놀라웠어요. 런던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죠. 혹시 교통카드 잔액이 부족하시진 않은지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저는 영무원의 말에 카드를 확인해 보니 정말 잔액이 얼마 남지 않았더군요. 작은 배려의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마침내 한강공원에 도착했습니다. 일요일 아침이라 한산할 거라 생각했는데 이게 다 사람들이었나요? 제인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주말이면 항상 이래요. 한강은 서울 시민들의 놀이터니까요. 형형색색의 돗자리가 잔디밭 위에 펼쳐져 있었고 가족들이 도시락을 나눠 먹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연을 날리고 젊은이들은 자전거를 타고. 저기 보세요. 제 시선이 닿은 곳에는 80대로 보이는 할머니가 계셨어요. 놀라운 건 그분이 혼자서 조깅을 하고 계시다는 거였습니다. 위험하지 않나요? 제인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왜요? 그때였습니다. 조깅하시던 할머니가 갑자기 발을 헛디뎌 비틀거리셨어요. 순간 제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동시에 할머니를 향해 달려갔어요. 누군가는 부축을 하고 또 누군가는 물병을 건네고 마치 미리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요. 괜찮으세요? 어르신, 조심하셔야죠. 이제 그만 쉬세요. 할머니는 웃으시며 말씀하셨어요. 고마워요. 우리 젊은이들 참 착하네. 그 광경을 보면서 문득 런던이 떠올랐습니다. 우리라면 어땠을까? 아마 대부분 모른 척 지나쳤을 거예요. 점심때가 되자 공원은 더욱 북적였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시끄럽지 않았어요. 마치 모두가 서로를 배려하는 것처럼. 저기 보세요. 쓰레기통 앞에 줄을 서고 있어요. 사람들이 차례차례 쓰레기를 분리수거하고 있었죠. 아이들도, 노인들도, 외국인들도. 이게 당연한 거예요? 제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기선 그래요. 우리 모두의 공간이니까요. 그렇게 해가 저물어갈 무렵 한 작은 공연이 시작됐어요. 청소년들이 모여 춤을 추기 시작했는데 놀라운 건 그들 주변으로 모여든 관객들이었습니다. 할머니들은 박수를 치고 회사원들은 발걸음을 멈추고 아이들은 신나게 춤을 따라 췄어요.
세대와 세대가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게 가능한가요? 제 물음에 제인이 되물었어요. 왜 안 되나요? 그날 밤 호텔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도시는 단순히 건물들의 집합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하나의 생명체 같은 거였죠. 그렇게 저는 노트북을 펼쳐 오늘의 기록을 남겼습니다. 오늘 본 한강은 강이 아니었다. 그곳은 도시의 심장이었다. 그리고 그 심장을 뛰게 하는 건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시민들의 작은 몸짓들이었다. 이것이 진정한 도시의 의미가 아닐까. 잠들기 전 문득 궁금해졌어요. 이런 시민의식은 어디서 온 걸까? 영국이 한국보다는 선진국으로 불리우고 있지만 훨씬 범죄도 많이 일어나고 밤늦게 다니는 건 상상도 못할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런 궁금증은 뒤로 하고 저는 다음날 일정을 위해 잠을 청했습니다. 서울대학교 교수님을 만나 자문을 받아야 했거든요. 그렇게 다음날 서울대학교 캠퍼스에 들어서자 벚꽃이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봄바람에 꽃잎들이 하늘거리는 모습이 꽤나 인상적이었어요. 이제 곧 이 교수님을 만나실 텐데 제인이 말을 이어가려는 찰나 제가 먼저 끼어들었습니다. 잠깐만요. 저기 좀 봐주세요. 도서관 앞 벤치에서 한 학생이 책을 읽고 있었어요. 시계를 보니 아직 새벽 6시 30분이었습니다. 이렇게 일찍부터 공부를? 아마도 밤을 새운 것 같네요. 시험 기간이거든요. 충격이었습니다. 런던의 대학생들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이었으니까요. 경제학부 이성준 교수님의 연구실은 책으로 가득했어요. 책장에는 세계 각국의 경제 서적들이 빼곡히 꽂혀 있었고 벽에는 여러 나라의 GDP 성장 그래프가 붙어 있었습니다. 한국의 교육열에 대해 취재하러 오셨다고요? 이 교수님이 차를 내어주시며 물으셨어요. 네, 사실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그러자 교수님이 책장에서 오래된 앨범 하나를 꺼내셨어요. 이건 제 어머니의 초등학교 졸업사진입니다. 1950년대 말이었죠. 흑백 사진 속에는 맨발의 아이들이 찍혀 있었습니다. 교실이라기보다는 창고 같은 곳에서 찍은 사진이었어요. 그때는 연필 한 자루가 귀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어머니는 늘 말씀하셨어요. 공부만이 살 길이다. 교수님의 목소리가 잠시 떨렸습니다. 그런 어머니들이, 그런 아버지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한국이 있는 겁니다. 배고픈 배를 움켜쥐고도 아이들을 학교에 보냈죠. 하지만 지금은 달라지지 않았나요? 이제 한국은 부자 나라가 됐잖아요. 이 교수님이 미소를 지으셨어요. 그래서 더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교육이 가진 힘을 알아요. 가난을 이긴 것도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든 것도 모두 교육 덕분이었으니까요. 그때 밖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창문으로 보니 수업이 끝났는지 학생들이 캠퍼스를 걸어가고 있었어요. 저기 보이는 학생들 대부분이 보통 가정 출신입니다. 재벌 자제들의 전유물이었던 서울대가 이제는 실력 하나로 들어올 수 있는 곳이 됐죠. 정말 실력만으로 가능한가요? 물론입니다. 한국의 입시제도는 세계에서 가장 공정한 시스템 중 하나예요. 돈이나 권력으로 바꿀 수 없는. 그러다 교수님이 문득 책상 위에 신문을 집어드셨습니다. 오히려 요즘은 이런 교육열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어요. 과열됐다고. 하지만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배움에 대한 열정이 과할 순 있어도 잘못된 건 아니니까요. 그렇게 인터뷰를 마치고 캠퍼스를 걸어 나오는데 아까 그 도서관 앞 학생이 여전히 책을 읽고 있었어요. 저기, 실례합니다만 제가 다가가 말을 걸었습니다. 왜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시나요? 학생이 고개를 들어 웃으며 대답했어요. 꿈이 있으니까요. 우리나라가 이만큼 온 것도 누군가의 꿈 덕분이었잖아요. 이제는 제가 그 꿈을 이어가고 싶어서요. 그날 밤 호텔 창가에 서서 서울의 불빛을 바라봤습니다. 매일 밤 보던 그 불빛들이 오늘따라 달리 보였어요. 저는 노트북을 열어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국의 교육은 단순한 지식 전달이 아니었다. 그것은 꿈을 이루는 방법이자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힘이었다. 그리고 그 힘은 지금도 계속해서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었다. 어느덧 내일은 영국으로 돌아가야 하는 날이 되었어요. 저는 중얼거리며 말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를 인정할 수밖에는 없다고요. 또 제가 얼마나 한국을 잘못 보고 있었는지 알게 되었다고요. 저는 아쉬운 마음으로 호텔방에 앉아 지난 3주간의 기록들을 정리하면서 문득 런던에서 가져온 제 예전 취재 노트가 눈에 띄었어요. 한국? 그냥 다른 아시아 국가들처럼 서구를 모방한 나라겠지. 제가 처음 이곳에 오기 전에 적어둔 메모였습니다. 그 글자들이 이제는 낯설게만 느껴졌어요. 그렇게 창밖으로 눈을 돌리자 늦은 밤인데도 여전히 활기찬 서울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도로에는 자율주행 버스가 조용히 지나가고 거리에는 늦은 밤에도 안전하게 귀가하는 사람들이 보였죠. 제가 정말 오만했네요. 혼잣말이 절로 나왔습니다. KIST에서 만난 김 박사, 현대중공업의 박 선생님, 서울대의 이 교수님, 그들의 얼굴이 하나둘 떠올랐어요. 노트북을 켜고 BBC 온라인에 제가 예전에 썼던 기사들을 찾아보았습니다. 시끄러운 한국 관광객들, 모방만 아는 한국 기업들, 부끄러움이 밀려왔어요. 이게 과연 진실이었을까?
책상 위에는 취재 중 찍은 사진들이 널려 있었습니다. 의료 로봇을 개발하며 환자를 생각하는 연구원들, 세계 최고의 선박을 만들며 자부심에 빛나는 노동자들, 새벽부터 꿈을 향해 달려가는 학생들. 갑자기 울컥하는 감정이 북받쳐 올랐어요. 이런 게 진짜 저널리즘일까? 옥스포드를 나왔다는 자부심, BBC 프로듀서라는 우월감. 그것들이 오히려 제 시야를 가렸던 거였죠.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다가 문득 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런던 올림픽 때의 그 한국 방송팀 연락처가 아직 남아있을까 싶어서요. 놀랍게도 찾을 수 있었어요. 망설이다가 짧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안녕하세요. 2012년 런던 올림픽 때의 BBC 프로듀서입니다. 늦었지만 사과드리고 싶었어요. 그때 당시 제가 오해를 해 다른 나라 동료분과는 다르게 대했던 것 같아요. 10분쯤 지났을까 답장이 왔습니다. 아, 윌슨 씨. 그때 정말 좋은 협업이었죠. 덕분에 많이 배웠습니다. 지금 서울에 계시다고 들었어요. 언제 한번 만나시죠?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제가 오해하고 있던 그 순간에도 그들은 저를 동료로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내일 당장 영국을 가야 했지만 언젠가 꼭 만나자며 정성스레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저는 노트북을 다시 펼쳤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편견은 이상한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색안경과 같아서 우리가 쓰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게 만들죠. 저는 한국에 와서 그 안경을 벗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보이기 시작했어요. 진짜 한국의 모습이. 창밖을 보니 이제 동이 트기 시작했더군요. 서울의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문득 생각했어요. 이곳에서의 시간이 저를 이렇게나 바꿔놓을 줄은 몰랐다고. 내일이면 마지막 인터뷰가 있습니다. 이제는 다른 시선으로, 다른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더 이상 저는 그날의 엘라 윌슨이 아니니까요. 런던으로 돌아온 첫날, 편집실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모니터에는 3개월간 찍은 수백 시간의 영상이 있었어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죠. 엘라, 우리 원래 기획은 이런 게 아니야. 이건 한국을 찬양하는 영상 밖에는. 그때 마이클이 들어와서 말을 꺼내려 했어요. 하지만 제가 먼저 손을 들어 그를 막았습니다. 알아요. 하지만 제가 생각한 방식으로 한번 만들어보면 안 될까요? 그는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일주일을 줄게요. 하지만 저는 3주를 썼습니다. 밤낮 없이 편집실에서 살다시피 했어요. 때로는 한 장면을 수십 번 되돌려 보기도 했죠. 이게 맞나? 수없이 되뇌었던 말입니다. KIST의 김 박사가 할머니 이야기를 하던 순간 현대중공업 박 선생님이 나무 망치를 보여주시던 장면, 서울대 도서관 앞 그 학생의 말. 어떤 순간들은 자꾸만 가슴을 울렸어요. 이건 단순한 다큐멘터리가 아니에요. 편집실에 들른 제인에게 말했습니다. 이건 제 고백이에요. 제가 얼마나 잘못 보고 있었는지에 대한. 첫 장면은 런던 올림픽 때의 영상으로 시작했어요. 제가 오해했던 그 순간부터. 그리고 천천히 한국에서의 시간들을 풀어갔습니다. 기술은 결국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김 박사의 말이 울려 퍼졌어요. 아무도 우리를 믿지 않았지만 우리는 해냈습니다. 박 선생님의 눈빛이 빛났죠. 교육은 우리에게 희망이었습니다. 이 교수님의 말씀이 이어졌고 마지막으로 한강공원에 일몰 장면을 넣었어요. 시민들이 서로를 배려하며 공간을 나누는 모습. 그리고 제 내레이션을 덧입혔습니다. 저는 잘못 보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성공한 나라가 아니었어요. 그들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비결은 의외로 단순했어요. 서로를 믿고 함께 꿈꾸고 절대 포기하지 않는 것. 마이클이 시사회장에서 처음 이 영상을 봤을 때 그의 눈가가 붉어졌다는 걸 나중에 알았습니다. 이게 우리가 원했던 거야. 그가 말했어요. 그제서야 자신이 잘 몰라서 섣부르게 판단했다며 미안하다고 저를 안아줬죠. 또 다큐멘터리는 BBC 저녁 황금 시간대에 방영되었습니다. 그리고 반응은 폭발적이었어요. 한국에 대한 시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우리도 배울 점이 많네요. 이게 진짜 저널리즘이죠. 시청자들의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특히 많은 분들이 공감했던 건 제가 편견을 인정하고 그것을 극복해가는 과정이었다고 해요. 편집실을 나오던 날 마지막으로 모니터를 바라봤습니다. 화면 속에는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저는 변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압니다. 진정한 저널리즘이란 단순히 보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는 것이라는 걸. 그리고 때로는 자신의 잘못된 시선을 인정하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도. 그렇게 제 다큐멘터리는 끝났지만 사실 이건 시작이었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윌슨 씨, 서울국제미디어 컨퍼런스의 기조연설을 부탁드립니다. 다큐멘터리 방영 6개월 후 이런 초청장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농담인 줄 알았어요. 제가? 한국에서 연설을? 하지만 진심이었습니다. 다큐멘터리가 방영된 후 예상치 못한 일들이 일어났거든요. 영국 정부에서 한국의 디지털 정부 시스템을 배우겠다고 나섰고
의료 AI 분야에서는 KIST와의 협력이 시작됐어요. 꿈만 같게도 매일같이 이런 문의가 쏟아졌죠. 그리고 그 중심에 제가 서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보석 같은 다큐멘터리를 만들 수 있었냐면서 연락을 주시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럴 때마다 이렇게 답했어요. 모든 건 한국이 보석 같은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저는 연설을 위해 한국으로 다시 가게 되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다시 내렸을 때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6개월 전과 같은 장소인데 제 마음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으니까요. 엘라, 여기에요. 그때 김 박사가 활짝 웃으며 저를 맞이했습니다. 그녀의 옆에는 런던 올림픽 때 그 PD도 서 있었어요. 우리 셋이서 저녁이나 먹죠. 식사 자리에서 우리는 웃으며 그때의 오해를 이야기했습니다. 사실 그때 제가 소리를 지른 건 알아요. 이제는 다 알아요. 다음날 컨퍼런스장에 섰을 때 제 심장은 쿵쾅거렸어요. 객석에는 세계 각국의 미디어 관계자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잘못 보고 있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 잘못된 시선이 오히려 저를 진실로 이끌었습니다. 편견은 우리가 극복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더 깊은 이해로 가는 첫걸음일 수 있어요. 그렇게 연설이 끝나고 엄청난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더 감동적인 건 그 후에 일어났어요.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대한 편견도 다뤄주시면 안 될까요? 전 세계 기자들이 저에게 다가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제서야 깨달았어요. 제 이야기가 단순히 한국에 대한 것만이 아니었다는 걸. 그때 저는 호텔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6개월 전 이 도시를 처음 봤을 때와는 전혀 다른 감정이 들었어요. 노트북을 열어 새로운 기획안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편견을 넘어서 우리가 몰랐던 이야기들. 새로운 다큐멘터리 시리즈의 제목이에요. 이번에는 전 세계에 잘못 알려진 이야기들을 다뤄보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죠.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BBC 국장님이었죠. 엘라, 자네가 한국에서 시작한 일이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어. 이제 어떤 계획이 있나? 창밖에 서울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시작인걸요. 우리가 미쳐보지 못했던 진실들이 아직 너무나 많이 남아있으니까요. 그 순간 해가 저물어가는 서울의 하늘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에게는 깨어져야 할 편견이 있는 걸까요? 그리고 그것을 깨뜨릴 용기만 있다면 새로운 세상이 보이는 걸까요? 이제는 알 것 같아요. 진정한 변화는 거창한 것이 아니라는 걸. 그저 우리의 작은 생각 하나를 바꾸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걸. 저는 창밖으로 펼쳐진 서울의 노을을 보며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편견은 참 이상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거대한 벽처럼 우리의 시야를 가로막지만 정작 우리는 그 벽의 존재조차 모른 채 살아갑니다. 저는 한국에서 그 벽을 마주했고 그것을 하나둘 무너뜨리는 법을 배웠어요. KIST의 김 박사님에게서는 기술의 진정한 의미를 배웠습니다. 최첨단 의료 AI도 결국은 할머니의 죽음이라는 개인적 경험에서 시작되었다는 것. 진정한 혁신은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말이에요. 현대중공업의 박 선생님에게서는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힘을 보았습니다. 나무 망치 하나로 시작해 세계 최고의 자리에 오르기까지 포기하지 않는 의지가 얼마나 큰 기적을 만들어내는지를 서울대의 이 교수님을 통해서는 교육이 단순한 지식 전달이 아님을 깨달았어요. 그것은 한 나라의 미래를 바꾸는 힘이었고 세대를 이어가는 희망이었습니다. 한강공원에서 만난 시민들에게서는 진정한 도시의 의미를 배웠어요. 도시는 단순한 건물들의 집합이 아니라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시민들의 작은 마음이 모여 만들어지는 것이었죠. 이제 저는 압니다. 진정한 저널리즘은 단순히 보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고 공감하는 것이라는 걸. 성공은 수치로만 측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우리가 얼마나 성장했는지로 평가되어야 한다는 것을.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에게는 깨어져야 할 편견이 있다는 것을. 한국은 저에게 단순한 취재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제 인생의 터닝포인트였고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이제 저는 다른 눈으로 세상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제가 한국에서 얻은 가장 큰 선물이 아니었을까요? 때로는 멀리 가야 가까운 것이 보인다고 하죠. 저는 한국이라는 먼 나라에서 오히려 진실이 무엇인지, 편견은 어떻게 깨어져야 하는지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깨달음을 더 많은 이들과 나누고 싶어요. 이것이 제 이야기의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 된 이유입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길었던 이야기를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 전하고 싶어요. 행복하세요.